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에 전 재산을 걸었고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그녀는 재건축이 로또라더니 빚더미 로또였어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또 다른 서울의 재건축 현장에서는 8억 가던 아파트가 올해 4억대 후반으로 정확히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분담금으로 수요도 급격히 줄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헛소문이나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직접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눈물 흘리며 실패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정비 사업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현재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8억대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때 가격은 지금 보면 바닥 수준이었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그 시절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함정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꿈의 로또로 불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사비 폭등, 까다로운 규제, 주변 반대 등으로 분담금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금천구와 강남구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먼저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 아파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981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986세대 16평부터 27평까지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23%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 보였죠. 2023년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더 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집값에 분담금까지 12억 넘게 필요합니다. 과연 완공 후 시세가 이를 따라갈까요? 따라간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 IT 회사 직원입니다. 2022년에 이 아파트 21평을 7억 8천만 원에 샀어요. 금천구는 신안산선과 GTX 노선으로 교통이 좋아지니 재건축 로또다 싶었답니다. 은행 대출 4억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샀죠.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 8억?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25년 6월에는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문일중학교와 문일고등학교 그리고 문백초등학교가 있어서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대 후반으로 정확히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금천구 말고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무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최근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무산 사례 중 영등포구가 1위, 중랑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뒤를 잇죠.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사가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470억 규모인데 입찰이 유찰됐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은행원입니다. 상승장일 때 물레동에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여의도 직주 근접 재개발되면 대박. 이런 광고에 설득당했죠.
대출 2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 유찰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금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하지만 8월 들어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수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 옥인동 빈집촌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공원화하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인데 빈집들이 있다니 믿기시나요?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 대치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DH 대치 에델루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 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이영희 씨는 재건축이 로또라더니 빚더미 로또였어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하지만 조합이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조합은 상가 공간을 피트니스 센터로 변경하고 매각 및 회원권 분양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건설과 조합 모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항의 중입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2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현은 재개발 핫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2025년 상가 리스크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현재는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역시 빠른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1구역의 재개발은 금액이 2조 원에 달하는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여러 정비 사업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상가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입찰 유찰. 셋째, 규제 강화와 법원 판결.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집값이 또 올랐다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된 부동산 시장이지만 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어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고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라도 팔아야 하는데 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뜨거웠던 부동산 상승장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이 불타오르듯 뜨거웠어요. 매일같이 가격이 치솟고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다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2025년 9월인 지금 그 선택의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보다 50% 이상 줄었고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70% 가까이 급감했어요. 6월 27일부터 시행된 6억 대출 상한제가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죠.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매수자들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고금리로 연 4에서 5%의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니 소득이 탄탄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꼬마 빌딩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실률이 평균 30%를 넘으면서 현금 흐름이 끊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이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느끼려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최고예요. 먼저 김준희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김준희 씨는 40대 중반의 IT 엔지니어예요. 2022년 초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18억짜리 아파트로 자기 돈 8억에 나머지 10억을 대출로 메웠죠. 당시 금리가 2%대 초반이라 월 이자는 200만 원 정도로 계산됐고 집값이 더 오르면 대박이라는 꿈에 부풀었어요. 실제로 구매 직후 가격이 2억이나 오르면서 주변에서 부러운 눈길을 받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서서히 오르더니 2025년엔 4.5%까지 치솟았어요. 이제 월 이자는 370만 원으로 불어났고 고정 지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게다가 대출 규제로 해당 금액대의 아파트 매수자들이 사라지면서 팔아보려 해도 문의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매일 가격 앱을 확인하며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자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일상이에요. 가족 여행이랑 취미생활은 꿈도 못 꾸고 아이 학원비까지 줄였어요.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상승장에서 과도한 대출을 끌어쓴 투자자들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2022년 투자자 중 40%가 이자 부담 때문에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가족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심지어 이혼 위기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흔해요. 게다가 상승장 때의 과열로 인해 무리한 투자로 파산하는 경우도 늘었어요. 2025년 기준 2021년 대비 부동산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5배나 뛰었죠. 김준희 씨의 이야기는 지금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은 소수의 거래로만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대부분 하락세를 겪고 있죠. 대출 규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거래량이 64% 줄었고 신고가를 찍는 건 현금 부자들이 산 극소수 물건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매물이 쌓여만 가죠.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의 수요가 뚝 떨어졌어요. DSR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지면서 임대 시장마저 불안정해졌어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박미경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2021년 부동산 상승장이 한창일 때 안정적인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강북구의 소형 꼬마 빌딩에 투자했어요. 22억짜리 건물로 자기 자본 7억에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죠. 역세권이라 임차인들이 금방 구해졌고 월세 수익이 이자를 커버하고도 꽤 많이 남았어요. 이제 건물주 생활 시작이다 라며 주변에 자랑도 했답니다. 하지만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실이 하나 둘씩 생겼고 지금은 공실률이 30%나 돼요. 월세 수익은 그 이상 줄었는데 이자는 그대로죠. 매달 적자가 쌓이니 미경 씨는 운영하던 가게까지 접을 뻔했어요. 상승장 때는 빌딩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짐덩이예요. 임대료를 깎아도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팔아보려 해도 공실 때문에 다들 피하네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이건 미경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꼬마 빌딩 투자 실패의 60%가 공실 관리 부족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해요. 상승장에서 빌딩 값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현금 흐름 계산을 소홀히 한 탓이 크죠.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임차인 유치가 어렵고 경제 불안이 직격탄이 되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임차인 풀이 줄어들었고 공실률이 30~40%까지 치솟는 곳도 많아요. 또 다른 꼬마 빌딩 투자 사례로 양재역 근처 상가 건물을 산 40대 의사분은 26억 중 19억을 대출받아서 매수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건물 전체를 임차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2024년에 계약 만료 후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아예 없는데 이자는 그대로예요. 손해를 보고라도 팔까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포기 상태예요 라고 하소연했죠. 이런 사례들은 상승장의 과열이 낳은 후유증이에요. 소형 빌라나 꼬마 빌딩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물건이 특히 위험해요. 임차인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무너지죠. 게다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배가 되고 대출 규제가 매수 문턱을 높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어요. 이번엔 3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2022년 상승장 때 동탄 신도시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7억을 끌어다 썼고 GTX와 삼성 효과를 믿었죠. 구매 직후 가격이 쭉쭉 오르면서 기쁨을 즐겼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떨어졌죠.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만큼 곧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2025년 대출 규제로 거래가 멈추니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아이를 낳으려던 계획까지 미뤘어요.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근본 원인은 상승장의 과열과 그 뒤를 따른 정책 변화예요. 2021년,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를 돌아보면 그땐 지금보다 대출이 훨씬 쉬웠어요. 자기 돈 조금으로 비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었고 6억 상한제가 매수 문턱을 높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한도까지 낮추면서 돈 없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특히 취약해졌죠. 예를 들어 15억 대출에 금리 3%면 연 이자가 4,500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5%로 오르면 7,500만 원이 되니 소득이 높아도 버티기 힘들죠. 게다가 세금 인상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매수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많은 집주인들이 그래도 집값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수요 위축이 더 큰 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25%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40%대를 넘나들며 장기 불황에 빠져 있어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공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2중, 3중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상호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2022년 상승장의 여파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에 18억짜리 호남형 빌딩을 샀어요. 대출 12억을 끼고 금리가 곧 내릴 거야 라는 기대로 투자했죠. 초기엔 월세와 관리비가 55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이자를 내고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지하와 3층 전체가 비어있죠. 사무실 임차인들은 재택근무 증가로 상가 임차인은 자영업 불황으로 떠났죠. 월세 수익은 대폭 줄었고 이자를 내고 나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째 대출 이자만 갚는 기분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는 입도 뻥끗 못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까지 왔고 팔려고 내놨지만 반년째 문의 하나 없어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꼬마 빌딩 실패의 70%가 입지 분석 미흡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하죠. 상승장일 때 호재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어요. 또 수원역에 꼬마 빌딩을 산 40대 김소정 씨는 20억 건물에 대출 14억을 썼는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아파트는 주거용이라 그나마 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하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날 거예요. 특히 입지가 별로인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대출은 절대 피하세요. 상승장일 때처럼 레버리지로 대박을 꿈꾸기보단 소득의 30% 이내로 대출을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공실이나 금리 변동에 취약하니까요. 둘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단기 차익을 노리다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임대 수요가 안정적인 곳이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을 노리는 게 현명하죠. 셋째, 시장 변화를 미리 읽으세요.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 시점을 노리되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관망이 답이에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부동산은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호화로운 휴양지로 불리던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몰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문 관광단지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언덕에 자리 잡은 대규모 풀빌라 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치된 빈 건물로 변해버렸죠. 한때 안정적인 노후와 수익을 꿈꾸며 투자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이 풀빌라 단지는 멀리서 보면 여전히 웅장합니다. 건물 여러 개로 이루어진 풀빌라가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고 고급스러운 외관과 야자수로 장식된 정원은 한때 이국적인 휴양지를 연상케 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건물 외벽은 빛바랜 페인트로 얼룩져 있고 나무 데크는 썩어서 발을 디디면 푹푹 꺼집니다. 수영장은 물 대신 이끼와 쓰레기로 가득하고 주차장에는 녹슨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단지 맨 아래쪽에 있던 마지막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주인도 손님도 관리인도 모두 떠난 텅 빈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풀빌라 낙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곳은 이제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017년 제주 부동산 개발이 한창 뜨겁던 시기 김영수 씨는 이 풀빌라 단지의 분양 광고를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건설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걱정이 없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관광붐으로 들썩였고 풀빌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때였죠. 김영수 씨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분양업자의 말에 홀려 퇴직금 3억을 털어 풀빌라 한 동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가격은 7억, 은행 대출 4억을 끼고 계약했죠. 초기에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제주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근처에 대형 호텔과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단지는 중문에서 꽤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손님들이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약은 점점 줄었고 결국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나갔지만 수익은 제로였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노후는커녕 이자 갚느라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를 세운 건 제주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하던 최모 씨와 그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2010년대 중반 제주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건설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지만 2010년대 후반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풀빌라 단지였죠. 제주도가 관광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시기 고급 풀빌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00억가량의 자금을 쏟아부어 풀빌라를 지었고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분양은 5동도 되지 않았죠. 게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이 급감했고 건설업체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단지는 경매로 넘어갔고 관리도 끊기면서 건물은 빠르게 노후화되었습니다. 나무 데크는 썩고 수영장은 녹슨 파이프와 이끼로 뒤덮였으며 전기와 수도도 끊긴 곳이 많습니다. 한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던 풀빌라 안에는 이제 버려진 가구, 곰팡이 핀 침대, 녹슨 오토바이만 굴러다닙니다. 이지연 씨는 40대 초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2020년 제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이지연 씨는 경매로 나온 이 풀빌라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9억짜리 풀빌라를 6억에 낙찰받았으니 저렴하게 샀다며 기대에 부풀었죠. 대출과 저축을 투자해서 인스타 감성의 고급 숙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의 관광붐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고 2019년 말부터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던 상황이 그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모델링에만 엄청난 돈이 들었고 전기와 수도를 재연결하는데도 큰 비용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단지 전체가 이미 어두운 분위기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꾸민 풀빌라를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리고 주말 할인 프로모션을 시도했지만 두세 팀이 전부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쌓였고 관리비까지 더해지자 그녀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또다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지연 씨는 경매로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으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라며 후회했습니다. 지금 이 풀빌라 단지를 둘러보면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단지는 3개의 라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맨 아래쪽 라인에 소유자 한두 명이 가끔씩 방문할 뿐 나머지는 텅 비었습니다. 한때 식당과 노래방으로 쓰였던 건물은 먼지만 쌓여 있고 방에 있는 침대는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옥상의 월풀 욕조는 녹슨 채 방치되어 있고 수영장은 물때와 이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놀던 물놀이 용품과 버려진 오토바이까지 폐허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경매로 이 건물을 다시 낙찰받은 사람들입니다. 2023년 한 투자자가 5억대의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싸게 샀으니 리모델링해서 장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높은 이자 부담과 관리비 그리고 손님 부족으로 영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은행 이자만 매달 빠져나가니 이 투자자는 이제 이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 풀빌라 단지가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입지 문제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이 단지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해변 근처 리조트나 풀빌라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중문의 색달해변 근처 제주 신라호텔, 부영호텔 같은 대형 시설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떨어졌죠. 둘째, 과도한 분양가와 대출 의존도입니다. 분양업체는 7억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 동씩 팔았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대출을 끌어섰다가 이자 부담에 무너졌습니다. 셋째, 관광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제주도에는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같은 대형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제주 부동산의 어두운 면도 이 단지의 몰락에 한몫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는 부동산 상승장이었지만 이는 과열된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제주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 대형 리조트의 등장, 그리고 높은 유지비로 인해 소규모 풀빌라와 펜션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도의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큰 타격을 입었죠. 한때 호황을 누리던 제주 부동산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많은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 박민호 씨는 이 풀빌라 단지에 가장 큰 분양 물건을 샀습니다. 그는 관광업이 곧 회복될 거다 이런 희망에 투자를 결심했죠. 은행 대출 6억과 남은 저축을 모두 털어 10억에 분양받았습니다. 박민호 씨는 가족과 함께 풀빌라를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서서히 늘어나던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형 리조트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손님을 끌기 위해 숙박비를 낮췄지만 예약은 한 달에 한두 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단지의 황량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들은 분위기가 어둡고 무섭다며 떠났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저축은 모두 날아갔고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마지막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민호 씨는 부동산 사기꾼 말만 믿지 않았어도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단지들은 이제 건물 가치마저 제로에 가깝습니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곳은 그냥 폐허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산을 깎아 대규모로 공사한 후 방치된 곳의 경우 산사태 위험도 있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런 곳에 누가 숙박하러 오겠나 동남아 리조트가 훨씬 싸고 낫다고 푸념했습니다.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상승장일 때 무모한 투자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많은 이들이 풀빌라와 펜션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했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손실을 봤습니다. 입지, 시장 트렌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통곡하며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는 이제 완전히 황량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때 꿈의 휴양지로 불리던 이곳은 풀과 폐허만 가득합니다. 제주도의 관광업은 대형 리조트로 재편되었고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동남아의 고급 리조트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누가 이 외진 풀빌라에 비싼 돈을 내고 오겠습니까? 오늘은 제주도의 텅 빈 풀빌라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꿈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비어버린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물과 후회만이 남은 이곳,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건설사 소유의 땅이었다는 충격적인 논란, 이게 바로 재건축의 최대 암초예요. 1970년대 서울 강남은 황무지 같았어요. 경부고속도로 공사로 바쁜 현대건설 직원들이 자재를 쌓아두던 그 땅 위에 지금 전국 최고가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2025년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 밝혀진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압구정 재건축구역 부지의 일부 토지가 주민들 소유가 아니라 현대건설과 서울시 소유로 드러난 거예요. 이 소식이 터지면서 재건축 사업 전체가 휘청이고 있죠. 문제의 시작은 1976년 준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기등기 시스템의 한계로 지분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일부 필지는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는 부전지로 남았고 거래 기록도 엉망이었죠. 처음엔 9개 필지만 문제로 보였는데 추가 조사로 6개 필지가 더 발견됐어요. 총 15개 필지에 면적은 52,334제곱미터. 이 땅의 가치를 평당 2억으로 계산하면 무려 3조 1,662억이에요. 주민들은 50년간 우리가 세금 내고 관리해왔는데 갑자기 건설사 땅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과거의 등기 오류일 뿐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팽팽해요. 2025년 8월 조합원 77명, 약 50세대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어요. 게다가 압구정 2구역에서도 426번지부터 434번지까지 총 면적 15만 6,433제곱미터에 달하는 필지에서 비슷한 지분 문제가 터졌어요. 이로 인해 2구역과 3구역 모두 소송전이 불가피해졌죠. 서울시는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최소 1, 2년은 늦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 확인은 재건축의 첫 단추인데 이게 꼬이면 조합 설립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이 멈추거든요.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돼요. 민법상 20년 이상 점유 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권리는 우리 것이라 주장해요. 실제로 주민들이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해왔고 현대건설의 사업보고서에도 이 땅을 투자자산 3,695억 규모로 기록했지만 관리는 주민들이 했으니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반면 현대건설은 이 땅이 시공권 수주와 연결된 금싸라기 자산이라 쉽게 양보 안 할 거예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 보이죠. 2025년 하반기 최신 소식으론 압구정 5구역 한양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전체 압구정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과거 레미안 원베일리처럼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그마저도 몇 년 걸렸죠. 여기서 잠깐 제 지인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 부동산 시장이 뜨겁던 때였어요. 철수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평소 주식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재건축이야말로 한방이라며 압구정 현대 3차 32평형에 25억을 투자했어요. 자기 자본에 대출을 받아 계약했죠. 하지만 2025년 7월 토지 소유권 논란이 터지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소송 소식에 주민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실수가 왜 나한테 불똥이 튀냐며 말이 안 된다고 분풀이하고 있어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2구역, 3구역, 5구역 모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가 치솟고 이자 부담이 폭증하며 시공사 선정 시 불리할 수 있어요.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 볼게요.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려는 서울시의 기부 체납 요구가 또 다른 뇌관이에요. 특히 복지시설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제공하라는 조건이죠. 주민들은 단지 인근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차량 통행량이 늘고 소음이 심해져 집값이 떨어질 텐데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서울시 정책상 일정 세대 이상 재건축 단지엔 공공시설 기부 체납이 거의 필수인데 주민 합의가 안 돼 사업이 멈춘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여의도 광장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제안으로 서울 키즈랜드라는 어린이 체험관을 기부 체납하기로 했어요. 한강변 입지를 살려 아이들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외부 방문객으로 소음과 주차난이 심해질 거다. 사업 속도 늦추는 대가로 너무 큰 희생이라며 반대했어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으로 총회는 파행, 사업은 지연됐어요. 압구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졌어요. 2025년 8월 소식에 따르면 기부 체납 비용이 3,1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와요. 서울시는 공공기여 강화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우리 재산권 침해다라며 반대했어요. 2025년 9월 발표된 재건축 규제 완화안에서 공공시설 기부 체납 기준을 낮춘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못으로 불릴 만큼 부담스러워요. 기부 체납을 거부하면 인허가가 지연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에요. 2020년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 50곳 이상에서 기부 체납 갈등으로 사업이 수개월 이상 늦어졌어요. 특히 강남처럼 집값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에선 공공시설은 절대 안 돼 이런 목소리가 더 큽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안 하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경고했지만 주민들은 임대주택처럼 집값 하락 요인이라며 맞서고 있어요. 경기도의 한 정비사업 사례처럼 당초 주택 부지에 다른 시설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철회된 경우도 있죠. 기부 체납은 사업 가속화의 열쇠지만 합의 실패 시 재건축 전체를 위태롭게 해요. 박민지 씨는 30대 후반 사업가예요. 2020년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18억을 투자했어요. 사업성 대박이라며 대출을 최대한 받아 샀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유치원 가까운 위치가 매력적이었는데 정작 단지 내 유치원 기부 체납 제안이 나오자 반대 의견을 내세웠죠. 사업성이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라고 했죠. 조합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고 사업은 10개월 지연됐죠. 그 때문에 시세는 하락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만 나빠졌습니다.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레버리지를 풀로 썼는데 공공기여 갈등으로 망했어요. 주변 단지 소송까지 보고 더 불안했어요 라며 후회했죠.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기부 체납 반대 사례로 재건축 투자자 30%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안 좋은 점은 조합원 간 분쟁으로 갈등이 늘고 시공사 선정 지연, 최악엔 사업 무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민지 씨처럼 가족 미래를 꿈꿨던 선택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과거 성남시에 투자해서 기부 체납 갈등으로 수억 손실 보고 철수했으니 합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재건축의 최종 보스 이주비 대출 규제 이야기예요.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직격탄이었어요. 가구당 15억 20억 가까운 이주비를 기대했는데 이제 6억 한도 다주택자는 대출이 완전히 막혔어요. 압구정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주를 코앞에 둔 53개 단지 7만 가구가 혼란에 빠졌죠. 이 규제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담보대출, 이주비 대출을 최대 6억으로 제한했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포함해요. 한남동 정비사업처럼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단지들은 자금 계획이 엉망이 됐어요.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 감정가 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이제 수억을 다 자력으로 해야 하냐며 절망하고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한남동은 임차인 보증금 정산도 난항이에요. 일부 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상태라 추가 이주비 협상도 어려워요. 2025년 7월 소식으론 1+1 재건축의 경우 한 채를 팔면 조건부 대출이 허용됐지만 다주택자 대출 금지로 혼란은 여전해요. 해당 문제로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시공사의 수조원 이주비 부담이 전가돼 사업은 못해도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 전망해요. 개포주공처럼 사업 진행을 앞둔 단지엔 시세보다 2억 낮은 매물이 쏟아지고 노량진 정비사업도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졌어요. 정부는 규제엔 변화 없다고 못 박았고 현장은 올스톱 분위기예요.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니까요. 202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모만 수조 원인데 이게 막히니 주택 공급 감소 우려까지 나와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겹쳐 조합원 부담은 더 커졌어요.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한 채를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입니다. 영희 씨는 2021년 상승장 때 한남 뉴타운 재개발에 22억을 투자했어요.
토지 지분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 볼 계획을 세웠죠. 시세가 뛴다는 소식에 한남동 투자 대박이라며 추가 대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627 규제로 다주택 대출이 막히고 이주비 대출도 6억 한도에 갇혔어요. 이제 사업이 진행되어도 걱정입니다. 자력으로 수억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승장에 휩쓸려 다주택 투자했는데 규제 폭탄에 무너졌어요. 이자만 수백만 원이에요. 게다가 전세 대출도 막혔다며 한숨 쉬었죠. 최근 자료를 보니 무주택자의 50% 이상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뜻이죠. 6월 이후 계속적인 규제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더 분위기가 안 좋은 곳들은 정비사업지입니다. 사업이 조금씩만 지연돼도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특히 강남권 같이 규모가 큰 사업지일수록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건축 투자로 부자를 꿈꿨는데 이제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이러다 빚더미에 낳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압구정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때 불패 신화였던 이곳은 이제 위기의 사업지가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기부 체납 갈등, 이주비 대출 규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리스크를 냉정히 보세요. 혹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 때문에 가격이 5억씩 폭락하고 팔리지도 않아서 망연자실한 집주인들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9월 중순 이게 현 부동산 시장의 실상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정부가 쏟아낸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철저히 묶어버리고 다주택자나 투기과열 지역의 추가 구매를 완전히 차단한 그 정책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거래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가격은 급락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최민호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매일같이 치솟던 시기, 민호 씨는 그 열기에 휩쓸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덜컥 매입했어요. 대출 8억 원을 끌어당겨 총 15억 원에 샀는데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쏟아붓는 영끌 투자의 전형이었죠. 상승장의 낙관론에 사로잡혀 곧 20억을 넘길 거야 라고 믿었지만 규제 발표 후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매수 문의가 뚝 끊겼어요. 게다가 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비슷한 영끌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상업용 꼬마 빌딩에 뛰어든 사례를 보면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임대 수익이 반토막난 경우가 속출했어요. 한 투자자는 빌딩을 산 지 1년 만에 상권 변화로 임차인이 빠져나가 30% 이상의 손실을 입고 현재까지도 공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레버리지로 인해 규제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아내와의 다툼이 매일같이 이어지면서 이혼 위기에 처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최민호 씨 본인도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아 병원에 다니게 됐고 회사에서조차 집중력이 떨어져 승진 기회를 놓쳤죠.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영끌 투자 실패로 가족 갈등이 극에 달해 자녀가 학교를 포기하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요. 최민호 씨는 정부 정책 때문에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요. 팔아도 대손실이고 안 팔아도 빚더미에 짓눌려 숨쉬기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대출 규제가 왜 이렇게 치명적이었는지부터 천천히 짚어볼게요. 이번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딱 고정하고 1주택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만들었어요. 다주택자라면 말할 것도 없죠. 완전 셧다운 상태예요. 이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고 시장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대단지 헬리오시티를 떠올려 보세요. 전용 84타입이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5일 2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발표 이틀 전의 거래였죠. 발표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도 27억 500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지만 불과 10일 만에 같은 평형 23층이 22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직전 대비 5억 원 가까이 무려 20%나 추락한 거예요. 강동구나 송파구 다른 대형 아파트들도 호가가 2, 3억씩 내려앉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대출 6억 상한선이 시장의 숨통을 제대로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이번 규제로 충격이 가장 큰 곳은 신축 아파트의 전세 시장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코앞에 둔 새 집의 주인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슬며시 내려앉고 월세로 전환된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반포 메이플자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용 84타입 전세가 11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넓게 포진돼 있는데 이제 현금으로 이 보증금을 감당할 임차인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총 3,300세대 중 전세 매물이 1,500개 정도, 그리고 월세가 1,700개 정도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500개 이상이 월세로 돌아선 거예요. 매물 설명에 보증금 조정 가능, 장기 임대 환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지만 솔직히 장기 임대는 지켜지기 어려워 보이죠. 최근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2%를 넘었고 서울은 65%까지 치솟았어요. 전세 사기 후유증과 대출 축소가 월세 전환을 부채질한 거예요. 정부 발표 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증금이 5억 2,700만 원으로 직전 달 9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쪼그라들었어요. 대출이 막히니 전세가가 즉시 반응한 거죠. 월세가 그만큼 올랐지만 전세 상승 모멘텀은 이제 꺾인 상태예요. 최근 정부의 규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며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진 씨는 40대 초반 사업가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영진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영진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 현장도 완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9월 중순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가 454건으로 6월 중순 2,964건에 비해 84%나 감소했어요. 경기도도 1,025건으로 6월 5,122건의 반도 안 돼요. 대출 없이는 비싼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이러다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제 지인 중개사분은 거래가 없으니 사무실 월세 내기도 벅차요. 집값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고통은 똑같아요 라고 푸념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나라 가계대출 의존도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은 빚으로 떠받쳐왔던 거였어요. 이수진 씨는 40대 후반의 약사예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죠. 전세가 오르면 레버리지로 대박날 거라는 주변의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빌라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규제 후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집값도 그 물결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 전에 대출을 미리 옥죄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서민들은 6억 이상 대출을 꿈도 안 꾸지만 중산층이 영끌로 달려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늘어난 돈이 주식으로 몰리거나 부동산으로 회귀할 수 있어요.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오르내리며 뜨거워진 게 그 증거죠. 주식 열기가 식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은경 씨는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지난 상승장 서울 종로의 꼬마 빌딩에 올인했어요. 대출 14억으로 20억짜리 매물을 거머쥐었죠. 사업자 대출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 주변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보유하시다가 시세 차익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 실장의 말에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하지만 이후 1층 임차인이 나가면서 월 수익이 급락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게 두려워 월세를 낮추지 못하고 계속 공실로 뒀는데요. 그동안 손해본 돈만 얼만지 모르겠어요. 요즘 임차인 구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상업용 부동산 자료를 보니 2025년 공실률 장기화로 투자자 중 30%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한 빚을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실물 자산을 늘려나가는 건 부를 축적하는 데 기본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은 필요합니다. 다만 데이터와 냉정한 판단으로 가세요. 지금 거래가 주춤하고 전세가 내려앉았지만 유동성이 터지면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과열 속에서 뒤늦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형 빌라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3년째 이자만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 포기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3년 전 영끌로 산 빌라가 하락해 파산까지 갔고 가족 전체가 단칸방 생활을 한 분도 있어요. 또 빌라 사기로 3억을 날린 분이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후유증은 단순한 돈 손실이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으로 매일 불안에 떨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 더 큰 손실을 키우죠. 생활의 질이 뚝 떨어져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요. 영끌한 사람들 중 62%가 손해를 봤다는 통계처럼 다들 상승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빚만 남은 사례가 허다해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가족 몰락 이야기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 알겠어요. 이제 전세나 대출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규제 여파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들은 거래가 지속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반대로 규제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일부 최고가 거래 말고는 거의 거래가 멈춰 있는 상태죠.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항상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 이후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부동산 관련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분의 안타까운 사례부터 시작해볼게요. 노후를 꿈꾸다 완전히 무너진 외곽 부동산 투자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박영호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공무원이셨어요. 은퇴 후를 위해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기도 외곽에 눈길이 갔죠. GTX와 7호선 호재가 있는 곳에 6억짜리 84타입 아파트를 대출 4억을 끼고 매입했어요. 박영호 씨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부인과 함께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은퇴 후 삶은 문제 없어. 공기 맑고 근처 공원도 있어서 힐링 제대로 되겠네.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아요. 8억은 기본 10억까지 갈 거예요. 라며 열심히 부추겼고 홍보 자료에 나온 개발 호재들에 넘어갔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집값이 오르는 생각을 하며 설렜다고 해요. 아내와 저녁 식사 중에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라며 잔을 부딪히던 순간이 생생하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입주한 지 2년 만에 동네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한산해졌고 젊은 사람들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근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그 소식이 퍼지자 신규 주민 유입이 뚝 끊겼어요. 상권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동네 카페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작은 슈퍼마켓은 반값 세일로 버티다 결국 접었어요. 큰 병원이나 약국은 차로 40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밤새 걱정했대요. 단지 앞 상업시설에 공실이 늘어나면서 동네가 텅텅 비었고 밤이면 가로등도 꺼져 보안 문제까지 생겼어요. 집값은 30%나 폭락해 4억대까지 떨어졌고 월세와 전세 시세도 급락했어요. 게다가 임차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대출 이자가 매달 150만 원씩 빠져나갔죠. 박영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출근길 창밖을 보며 이게 뭐야? 내 노후 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트레스로 위궤양까지 생겨 병원 신세를 졌고 매도하려 해도 손실이 너무 커서 발을 빼지 못했어요. 제가 상담할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지역 수요가 감소하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중개인 말만 믿은 내가 바보였어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이게 외곽 부동산의 현실이에요. 고령화로 젊은 세대가 떠나면 모든 게 무너져요. 박영호 씨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섰어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훌쩍 넘었고 10년 안에 5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거예요. 세계 역사상 처음 보는 인구 소멸의 시대죠. 지금 60년대생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어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미 현역을 떠났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중반생은 은퇴 불안을 안고 있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인구 1위, 40대가 2위, 60대가 3위예요. 특히 1972년부터 1975년생, 즉 50세부터 53세까지가 나이당 90만 명을 넘는 거대한 세대인데 이들이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반대로 젊은 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신생아는 23만 명 수준으로 50년 전 90만 명대의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내 집 마련의 주축인 40세 인구는 84만 명 정도인데 20년 후 주택 수요를 이끌 20세 인구는 53만 명에 불과해요. 30만 명이 넘는 차이죠.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일자리와 먼 외곽 지역에 누가 집을 사겠어요? 수요가 사라지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떨어져요. 이 숫자만 봐도 외곽 투자의 위험이 피부로 와닿죠.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지역 전체가 쇠퇴하는 재앙으로 이어져요. 학령 인구, 즉 6세부터 21세까지 초중고와 대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2023년 113만 명이었던 이 숫자가 2027년에는 99만 명, 2040년에는 66만 명으로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심지어 인구 과밀이라는 서울도 문을 닫는 사례가 있을 정도인데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도로를 달리다 보면 폐교된 건물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니 상권이 죽고 편의시설이 사라지면서 집값 하락은 피할 수 없어요. 버스 노선이 줄고 택시조차 잡기 어려운 동네가 돼버리죠. 빈집이 늘면서 인프라가 무너지고 주변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져요. 이런 곳에 누가 정착하겠어요? 이혜진 씨는 40대 후반의 회사원이셨어요. 조용한 노후를 꿈꾸며 강원도 홍천 외곽에 타운하우스를 샀어요. 4억짜리 100제곱미터 집,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둘러싼 환경이 매력적이었죠. 이혜진 씨는 계약 후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은퇴 전까지는 새놓아서 월세 받으며 자금 모으고 나중엔 여기서 책 읽고 힐링할 거야. 도시 소음은 이제 지쳤어. 중개인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런 전원주택은 대박이에요. 값이 쑥쑥 오를 거예요. 라고 설득하니 확신이 생겼대요. 주말마다 집을 방문하며 정원에 꽃을 심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여기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새소리 듣는 거야 라며 미소를 지었다고요. 하지만 계약 1년 만에 상황이 뒤집혔어요. 고령화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처 마트와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늘면서 이동이 고역이 됐어요. 병원이나 약국은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어 응급 상황이 걱정이었죠. 빈집 증가로 동네가 황폐해졌고 도로 정비 부족으로 비가 오면 침수 피해까지 생겼어요. 임차인 구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목표로 했던 월세 15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었고 유지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들었어요.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월 150만 원 가까운 손실이 쌓였죠. 결국 2년 반 만에 집값이 30% 떨어져 1억 이상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이혜진 씨는 상담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이들이 안 오는 동네인 줄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너무 섣불리 결정했어요. 노후 계획이 물거품 됐네요. 이 사례는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을 과대평가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실패의 시작이었죠. 이혜진 씨의 그 허탈한 표정이 제 가슴을 아리게 해요.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의 뼈대를 뒤흔들어요. 고령층이 주택을 많이 쥐고 있지만 은퇴할 때쯤이면 집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죠. 상속으로 주택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면서 시장의 매물이 더 풀릴 가능성도 높아요. 일본을 보세요. 도쿄 외곽에는 집값이 30% 이상 폭락한 지역이 부지기수예요. 빈집이 늘면서 마을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했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커요. 2040년쯤 주택 가격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 거예요. 최민수 씨는 40대 후반 자영업자였어요. 장사로 모은 3억을 강원도 평창 외곽 펜션형 주택에 투자했어요. 올림픽 특수로 유명한 지역이라 여름 피서객과 겨울 스키족을 기대했죠.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내고 은퇴 후엔 여유롭게 쉬자 이런 꿈이었어요. 광고에 관광 특화 지역이라 수익 보장 이렇게 적혀 있어서 끌렸대요. 완공날 가족과 함께 펜션을 방문해 호수뷰를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며 웃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고 고령화로 지역 인프라가 약해지면서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도로 포장이 허술해 비 오는 날마다 차가 미끄러질 뻔했고 빈집 증가로 동네가 황폐해지면서 손님들이 너무 외져요 라고 불평했어요. 펜션 유지비는 매달 12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세금과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적자가 쌓였죠. 결국 매도를 결심했지만 싸게 내놔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는 상담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령화로 관광마저 쇠퇴할 줄 몰랐어요. 인구 데이터를 봤어야 했는데 가족여행도 못 가게 됐어요. 외곽 관광 부동산도 고령화 때문에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2021년 같은 상승장에서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사례도 많아요. 이지훈 씨는 30대 후반의 IT 회사원이었어요.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충청남도 천안에 4억짜리 신축 빌라를 갭투자로 샀어요. 전세 2억 5천만 원을 끼고 1억 5천만 원 투자했죠. 이지훈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3년 안에 2배로 불려서 은퇴 준비할 거야 라며 자랑했어요. 당시 유튜브에서는 상승장은 끝나지 않아요. 더 오를 거예요. 라고 하니 확신이 생겼고 주변 성공 사례의 불안이 사라졌어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오늘도 올랐어 라며 환호했대요.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상황이 급변했어요. 집값이 20% 넘게 떨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증발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급히 매도를 시도했지만 매물이 넘쳐 팔리지 않았죠. 이자 부담이 매달 100만 원씩 쌓이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더 끼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주변 문제도 심각했어요. 전세 사기로 빌라 시장이 얼어붙었고 미분양 아파트까지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어요. 역전세 현상으로 임차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떠났고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게다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고 건설사들의 PF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이지훈 씨는 상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리스크를 안 봤어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잠을 못 자요. 이 빚을 어떻게 갚나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영끌 투자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전세시장 붕괴만으로도 모든 게 끝나죠. 갭투자 관련 파산 신청이 작년보다 30%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안정성을 찾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 외곽도 수도권 중심지만큼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서울이라도 학군이 약하거나 개발이 더딘 곳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본처럼 빈집이 폭증하고 지역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곽 소도시는 특히 위험하죠. 학군과 일자리가 없는 곳은 하락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신도시나 서울의 유명 학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부동산 투자 전에 인구 데이터를 꼭 확인하세요. 고령화와 저출산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단기 시세 차익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세요. 노동력 감소로 경제가 계속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처럼 부동산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어요. 외곽 지역은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죠. 양주나 의정부, 광주처럼 서울 통근권이라도 교통이 불편한 곳은 젊은 층 유입이 적고 학군과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령화와 부동산의 어두운 면을 함께 짚어봤어요. 50대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시대에 외곽 투자는 위험천만해요.
앞서 들은 사례들처럼 인구 감소를 무시하면 폐가망신으로 끝날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를 곳도 있지만 외곽 소도시나 거품이 심한 지역은 하락 위험이 큽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고 학군과 일자리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오늘은 인구와 외곽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외곽 지역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수진 씨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2020년 상승장 과감하게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죠. 전세 임차인을 끼고 갭투자로 마련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어요. 전세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서 갭을 유지하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자라고요. 처음 1년은 아주 좋았어요. 전세 시세도 오르고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고 주변에 신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세도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죠. 2억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대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았죠. 게다가 시세가 20%나 떨어져 아파트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갭투자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사버린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왜 무리한 갭투자를 했을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죠. 지금 서울 집값이 거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강력했습니다.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죠. 둘째로 정책 실패예요. 그동안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최근 뉴스를 보니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오르고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반등을 전망하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버블이나 미국 금융위기처럼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2027년, 2029년 위기설도 있죠. 버블이 터지면 누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볼까요?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카페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갚느라 카페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부동산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상승인가 아니면 위험한 버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버블이라면 그 버블이 터지는 순간 평범한 서민들과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값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서울 강남의 집값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2025년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이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 레미안 같은 고급 단지들은 평당 2억을 돌파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30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30억 정도가 되는 셈이죠. 아니, 더 비싼 곳들은 5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버블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은 더 이상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동네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소위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2020년 이전에 강남 아파트를 산 분들은 주로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많으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오르는 집값에 베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서 신고가 거래 소식이 쏟아지니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텐데 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런 고가 아파트를 과연 누가 계속해서 사줄 수 있을까요? 실제 구매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건 분명 이상한 현상입니다. 버블의 증거를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서울 강남의 경우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통계청 자료로 약 8,649만 원 정도 되는데 30평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라고 치면 이걸 나누면 무려 35년이 걸려요. 돈 한 푼 안 쓰고 평생 저축해야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압구정동이나 반포 같은 초고가 아파트예요. 50억짜리 30평 아파트를 소득으로 나누면 60년이 걸립니다. 만약 연봉의 반만 쓰고 나머지 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20년이에요. 몇 세대가 지나야 집을 사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버블이 아니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민종 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어요. 2021년쯤에 서울에 위치한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10억이나 받아서요. 왜 그랬냐면 그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대세라고 떠들썩하니 김민종 씨도 지금 사면 더 오를 테고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덜컥 매수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매달 이자 부담이 있지만 버틸만 했죠.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집값이 주춤하더니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김민종 씨의 아파트는 12억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서 매출이 줄고 상가 월세를 내는데 급급했죠.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 이르렀고 아내와는 매일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 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했을까 가족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하고 매일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죠. 이 사례처럼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하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소득 수준과 집값을 더 깊이 비교해보죠. 서울 강남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8,649만 원이라는 건 통계청의 지역 근로소득 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으로 30억짜리 집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2025년 데이터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수요에 의한 건지 아니면 투기성 심리에 의한 착시 현상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6.27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6%나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둔화됐어요. 금리 인상과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버블의 전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안정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건 수요가 아닌 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수진 씨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유튜버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2020년 서울 송파구에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전세 임차인을 끼고 갭투자로 마련했죠. 계획은 이랬어요. 전세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서 갭을 유지하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자라고요. 주변 투자자들이 비슷한 투자로 돈을 번 걸 보고 자신도 따라한 거예요. 처음 1년은 아주 좋았어요. 전세 시세도 오르고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고 주변에 신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세도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죠. 2억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신용대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시세가 20%나 떨어져 아파트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갭투자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사버린 게 너무 후회됐죠. 왜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무리한 갭투자를 했을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죠. 이처럼 갭투자나 레버리지 투자 같은 고위험 전략이 실패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아요. 버블의 더 확실한 증거로 서울의 부자 수를 비교해보죠. 여기서 부자는 부동산 자산을 빼고 현금성 자산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8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 이런 사람들이 8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전체 100만 장자가 130만 명으로 세계 10위지만 이 숫자가 비싼 집값을 지탱할 만큼 충분할까요? 이 부자 숫자로 보면 서울 집값이 이 정도로 비쌀 이유가 없어요. 파레토 법칙, 즉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원리를 적용해 산출한 데이터인데 복잡하지만 결론은 명확하죠. 서울 집값은 거품입니다.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강력해요.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정책 실패예요.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요. 2025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와 대출 총량 관리로 거래가 얼어붙었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집값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나마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하락 중이고 비아파트 부동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죠. 최근 뉴스를 보니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오르고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반등을 전망하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버블이나 미국 금융위기처럼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2027년, 2029년 위기설도 있죠. 버블이 터지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카페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이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갚느라 카페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계속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현황을 보면 평균 13억 4천만 원, 그중 강남구는 26억 3천만 원으로 고공행진 중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은 급감했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에요. 정부의 627 대책으로 대출 총량 관리 도입, 고강도 규제로 서울 거래가 60% 이상 급감했어요. 가격은 오르지만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 최은미 씨예요. 40대 주부로 남편과 함께 2021년 강북 아파트에 12억을 투자했어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갭으로 투자했죠. 그런데 전세와 매매 시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맞았어요. 전세 갱신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았죠. 더 슬픈 건 집값은 10억으로 하락했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버블을 무시하고 샀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관망과 약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가 올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이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1억 2천만 원이나 싸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반년째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송도 럭스 오션 SK뷰라는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영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었던 송도 6809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당시에는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불렸던 송도의 아파트가 지금은 어떻게든 팔고 빠져나오고 싶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송도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1억 이상 싸게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상황이 좋진 않은데요.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보통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어차피 계약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로또 당첨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입주가 다가오니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박종현 씨는 손해를 보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계약될까요?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8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이제 박종현 씨 사례와 비슷한 인천 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들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사례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순살자이 같은 건물 붕괴 이슈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죠.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던지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늘 수 있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22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 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9천만 원인 상황이죠. 김수연 씨는 서울 신축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 마피 1억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0타입이 분양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할라비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6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